온도는 24도인데 왜 이렇게 추울까? 캐나다 건축가리사는 자신이 설계한 알프스 산장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난방비는 한 달에 38,000달러. 하지만 손님들은 계속 춥다고 불평했죠. 한국 온돌이요? 그건 비효율적이에요. 물이 바닥 밑을 돈다니 열 손실이 클 수밖에 없죠. 그녀는 서울대 워크숍에서 한국 기술을 단번에 무시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문가였으니까. 그런데 강릉의 한 리조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도계는 분명 24도. 하지만 그녀의 몸은 계속 떨렸어요. 반면 평창 펜션의 온돌방은 22도인데도 따뜻했죠. 설마 내가 틀렸던 건가? 그리고 그녀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은 전 세계 건축계를 뒤흔들게 됩니다. 바닥이 따뜻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맥길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퀘벡에서 온 건축가예요. 제가 평생 연구해온 건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은 에너지로 따뜻한 집을 만들 수 있을까? 알프스 산장부터 북유럽 주택까지 저는 세계 곳곳을 돌며 저탄소 난방 기술을 기록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이메일 한 통이 왔어요. 한국의 온돌 기술을 함께 연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온돌.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검색해보니 바닥 난방이라고 나오더군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바닥을 데운다니 효율이 떨어질 게 뻔했죠. 하지만 호기심은 이겼습니다. 2024년 겨울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한국 교수님의 안내로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멈춰 섰어요. 사람들이 모두 신발을 벗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식당에서. 여기선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교수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죠. 저는 어색하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았어요.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바닥이 무심코 바닥을 짚었는데 따뜻했어요. 아니, 따뜻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은은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죠. 이게 온돌인가요? 저는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바닥이 따뜻해야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가웃했어요. 바닥이 따뜻하다니. 38해 동안 건축을 공부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교수님이 강원도 평창의 작은 펜션을 소개해 주셨어요. 온돌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그래야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저는 대관령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하얀 눈밭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캐나다 퀘벡의 겨울과 닮았지만 어딘가 달랐죠. 공기가 더 차갑고 바람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주인 할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고객님. 추웠죠? 방이 따뜻하니까 들어가서 쉬세요. 방문을 열자 또다시 그 온기였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바닥에 손을 댔죠. 이건 어떻게? 벽난로도 없었고 라디에이터도 보이지 않았어요. 천장에 에어컨이 있긴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닥 전체가 고르게 부드럽게 따뜻했던 거예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바닥을 느껴봤죠. 캐나다에서 우리는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았어요. 유럽에서는 라디에이터 옆이 가장 따뜻한 자리였죠. 그런데 여기는 바닥 전체가 난로였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바닥부터 데우고 있었던 겁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깔고 바닥에 누웠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온기가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품은 채 잠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바닥이 가장 따뜻한 걸까?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펜션 주인 할머니께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방이 따뜻했죠? 네,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주전자의 차를 따르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온돌은 말이에요. 밑에 물이 지나가거든요. 뜨거운 물이 파이프를 타고 돌면서 바닥을 데우는 거죠. 그래서 발부터 따뜻해지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어요. 물이 바닥 밑을 돈다고? 건축학적으로 생각해봐도 비효율적이었거든요. 물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열 손실이 얼마나 클지 뻔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런 방식을 버렸어요.
라디에이터가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엔 불을 떼서 방을 데웠는데 요즘은 보일러가 물을 데워주거든요. 그래도 원리는 똑같아요. 바닥이 따뜻해야 사람이 편하다는 거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감각적이긴 하지만 과학적이진 않네. 펜션을 나서며 저는 속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의 온돌은 문화적 유산일 뿐 현대 건축에 적용하긴 어렵다고요.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기술 워크숍이 열렸어요. 강의실엔 한국의 건축 연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초청 연사로 유럽의 저탄소 난방 기술을 발표했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어요. 한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흥미롭긴 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의문이 듭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물이 바닥 밑을 순환한다는 건 열 손실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라디에이터나 히트펌프가 훨씬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이건 데이터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번 살아보시면 압니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반감이 솟았어요. 감각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건축은 과학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수치로 평가해야 해요. 온돌은 분명 열 손실률이 높을 겁니다. 그걸 보완할 기술이 있나요? 다른 연구원이 끼어들었어요. 교수님,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닙니다. 바닥 전체가 고르게 데워지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실제 실내 온도를 낮춰도 충분히 따뜻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근본적으로 비효율적이에요. 전기 히터가 훨씬 낫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중년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한국 사람들은 1000년 넘게 온돌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게 비효율적이었다면 진작 사라졌겠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여전히 납득이 안 됐어요. 1000년 동안 써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 워크숍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온돌의 열효율 데이터를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대로 된 비교 연구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의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었고 영문 자료는 단편적이었습니다. 역시 비주류 기술이라 그런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수천 수만 개의 창문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집들 모두가 온돌을 쓰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효율적인 난방을 쓰고 있다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대 김 교수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교수님,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연구소에 한번 오시겠어요? 온돌 시스템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더 이상 온돌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미 제 결론은 나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의상 거절할 순 없었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온돌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죠. 그날의 방문이 제 생각을, 아니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제안하셨어요. 교수님, 강릉에 국제 심포지엄이 있는데 함께 가시죠. 거기 리조트가 유럽식으로 설계됐거든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유럽식 건축이라니 오히려 반가웠죠. 강릉행 버스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동해안의 겨울바다가 펼쳐졌어요. 회색빛 파도가 끝없이 밀려왔다 사라졌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녘이었어요. 건물을 보는 순간 저는 감탄했습니다. 유리 파사드, 높은 천장, 세련된 로비. 제가 설계했던 알프스 산장과 똑같은 구조였거든요. 체크인을 하고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중앙 난방 시스템, 벽면에 전기 히터, 이중 유리창.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로 갔어요. 밖에서는 눈발이 날리고 있었죠. 온도 조절기를 확인했습니다. 24도. 적정 온도였어요. 역시 제대로 된 난방이요. 저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 바닥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꺼내 심포지엄 발표 자료를 정리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발이 시렸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양말을 한 겹 더 신었어요.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온도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24도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추울까요? 저는 침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제야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불편했죠. 노트북을 무릎에 올리고 작업하기엔 자세가 불편했거든요. 결국 저는 책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의자에 앉아 작업을 계속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등이 시려왔습니다. 히터는 분명 작동하고 있었어요. 벽면에서 따뜻한 공기가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제 등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걸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천장 쪽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바닥으로 내려올수록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물리학의 기본이었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요. 제가 평생 설계해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였어요. 저는 스키복을 꺼냈습니다. 낮에 눈속을 걸으며 젖었던 옷이었죠. 히터 옆에 걸어두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마르겠지 생각하며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창밖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키복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눅눅했어요. 저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옷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하룻밤이 지났는데도 히터는 밤새 작동했을 텐데요. 저는 히터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옷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득 평창 펜션이 떠올랐어요. 그곳에서는 젖은 양말을 바닥에 놓고 잤었죠. 다음날 아침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왜 거긴 됐고 여긴 안 될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심포지엄 발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강당으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김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 잘 주무셨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그런데 방이 좀 춥더군요. 김 교수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온도는 높게 설정했을 텐데요. 온도는 맞는데 뭔가 다르더라고요. 김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 여긴 유럽식이니까요. 온돌이 아니어서 그러실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포지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발표를 했어요. 저탄소 건축의 미래라는 주제였죠. 라디에이터의 효율성, 히트펌프의 장점, 단열재의 중요성. 제가 늘 이야기해왔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어딘가 공허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한청중이 물었어요. 교수님, 유럽식 난방과 한국식 온돌, 어느 게 더 우수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데이터상으론 유럽식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체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어요.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부딪혔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바닥에 댔어요. 차가웠습니다. 온도계는 24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제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내가 설계한 방식인데 내가 춥다니. 그 순간 재건축 철학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릉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심포지엄 관련 메일들 사이로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크 듀발. 퀘벡 알프스 산장의 주인이었죠. 저는 10년 전 그 산장의 난방 시스템을 설계했었어요. 재건축 경력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중유리 단열재 라디에이터 배치. 모든 게 완벽했었죠.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리사 산장을 닫기로 했어.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마크는 계속 썼더군요. 난방비가 감당이 안 돼. 이번 겨울 고지서가 38,000달러예요. 손님들은 계속 춥다고 불평하고 우린 히터를 더 틀 수밖에 없었어. 결국 적자야.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고지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38,247캐나다 달러. 한 달 난방비였습니다. 마크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가 설계한 시스템 결국 안 되더라. 미안하지만 이젠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0년 전 그 산장을 설계할 때 저는 확신했었습니다. 유럽식 난방 시스템이 최선이라고. 높은 천장, 넓은 창, 벽면의 라디에이터. 알프스의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완벽한 구조였죠.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릉의 밤바다가 어둠 속에서 숨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 숫자뿐이었죠. 38,000달러. 한 달 난방비. 그리고 마크의 말. 손님들이 계속 춥다고 불평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강릉 리조트에서의 그 밤이 떠올랐어요. 24도를 가리키던 온도계. 하지만 얼어붙던 제 발. 온도는 맞는데 왜 춥지?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김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온돌 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김 교수님은 놀란 듯 대답하셨어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건축환경연구소를 찾아갔어요. 김 교수님께서 지하 실험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온돌 시스템의 열효율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실험실에는 2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라디에이터로, 하나는 온돌로 난방하는 방이었죠. 김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같은 에너지를 투입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보는 거예요. 저는 2방을 번갈아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아 보였어요. 온도는 똑같이 22도로 맞췄습니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저는 먼저 라디에이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제가 평생 설계해온 방식이었으니까요. 천장 쪽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차가웠어요. 제 발이 알려주고 있었죠. 다음은 온돌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달랐습니다. 발부터 따뜻했어요. 저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은은한 온기가 손바닥을 감쌌죠.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온돌은 바닥 전체가 난방원이에요. 그래서 실내 온도를 낮춰도 체감은 더 따뜻하죠. 결과적으로 에너지 절약이 됩니다. 저는 2방을 오가며 비교했어요. 같은 22도. 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돌방에선 바닥에 앉아도 따뜻했어요. 라디에이터 방에선 침대 위로 올라가야 했죠. 김 교수님이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지난 한 달간의 에너지 소비량이에요.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돌이 30% 더 효율적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저는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사람은 천장이 아니라 바닥에 있으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평생 건물을 설계하면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잊고 있었던 거예요. 천장의 온도만 신경 썼지 발의 온도는 무시했던 겁니다. 저는 온돌방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바닥에 댔어요. 따뜻했습니다. 마크의 산장이 떠올랐어요. 높은 천장, 차가운 바닥. 손님들이 춥다고 불평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군요. 저는 김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교수님, 만약 기존 건물의 온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김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연구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마크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마크, 산장문 닫지 마. 내가 해결책을 찾았어. 그리고 덧붙였죠. 한국에서 배운 거야. 메일을 보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새로운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나와 서울 시내를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건축 원칙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로비에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인 부부와 유럽 여행자들이었죠. 안녕하세요. 부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들은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추운데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긴 바닥이 따뜻해서 오히려 편해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제 아내 이수진이에요. 수진씨가 덧붙였습니다. 우린 겨울엔 집에 오자마자 바닥에 누워요. 그게 제일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돌 때문인가요? 네, 온돌이 있으면 바닥이 제일 좋은 자리예요. 민준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질문했어요. 왜 침대나 소파가 아니라 바닥인가요? 수진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바닥이 가장 따뜻하니까요. 그리고 바닥에 앉으면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일 수 있어요. 민준씨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평창 올림픽 선수촌이었습니다. 캐나다 선수가 방에서 쉬고 있었죠. 그런데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침대도 있는데 왜 바닥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씨가 말했어요. 온돌이 있으면 모두 바닥으로 가요. 외국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죠.
영상 속 선수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편안하게 누워 바닥의 온기를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 씨가 차를 한 잔 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삶은 바닥에서 시작돼요. 아기가 태어나면 바닥에서 기고, 어른이 되어선 바닥에 앉아 밥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선 바닥에서 낮잠 자죠. 민준 씨가 덧붙였어요. 그래서 바닥이 따뜻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이니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서양에선 사람들이 의자에 앉고 침대에 눕습니다. 바닥은 그저 지나가는 공간이죠. 하지만 한국에선 바닥이 삶의 무대였어요.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문화구나.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 집들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저녁을 먹고 바닥에 누워 쉬고 있었겠죠. 따뜻한 바닥 위에서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건축가시라고 들었어요. 온돌이 어떠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은 배우고 있어요. 수진 씨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천천히 느껴보세요. 온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가 바닥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을 바닥에 댔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평생 설계해온 건물들은 천장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사람은 바닥에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를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설계를 시작했죠. 바닥부터 시작하는 건축, 사람부터 생각하는 난방. 한국이 1000년 동안 해온 것처럼요. 창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함은 과학이 아니라 삶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지금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김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교수님, 온돌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김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실 생각이세요? 네, 알프스의 온돌을 깔아보고 싶어요. 김 교수님이 웃으셨습니다. 좋습니다. 경기도에 좋은 회사가 있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한 공장을 찾았어요. 회색빛 건물이었지만 안은 따뜻했습니다. 기술이사 박준호 씨가 맞아주었죠. 캐나다 산장에 온돌을 설치하신다고요? 박 이사님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네,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요즘은 건식 패널 방식이 있어서 기존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박 이사님은 저를 공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닥 난방 패널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이게 건식 패널입니다. 시멘트 타설 없이 깔 수 있어요. 파이프를 넣고 패널을 올리고 마감재를 깔면 끝이죠. 저는 패널을 만져봤습니다. 가볍고 단단했어요. 열효율은 어떤가요? 습식보다 조금 낮지만 시공이 빠르고 하중이 적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건물에 적용하기 쉽죠. 박 이사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온도 제어 시스템도 발달했어요. 방마다, 시간대마다 다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장 이곳저곳을 둘러봤어요. 파이프, 보일러, 제어 시스템.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에너지 소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라디에이터 대비 30에서 40% 절감됩니다. 바닥 전체가 난방원이라 실내 온도를 낮춰도 되거든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마크의 산장 난방비가 떠올랐어요. 38,000달러. 만약 30%만 줄여도 11,000달러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가능할까요? 알프스 산장 설계도를 보내드릴게요. 박 이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3D 모델링으로 열효율 분석해드릴게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박 이사님에게서 결과가 왔어요. 알프스 산장의 온돌 적용 시 난방비 35% 절감 예상. 체감 온도 3도 상승. 저는 이메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죠. 마크, 나야. 리사? 무슨 일이야? 산장 문 닫지 마. 내가 해결책 찾았어. 마크는 한숨을 쉬었어요. 리사, 고맙지만 이미 늦었어. 이번 달이 마지막이야.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 온돌을 깔아보자. 뭐? 온돌? 바닥 난방이야. 난방비를 35% 줄일 수 있어.
손님들도 훨씬 따뜻하게 느낄 거야. 마크는 침묵했습니다. 리사, 10년 전에 네가 설계한 시스템도 완벽하다고 했잖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마크, 이번이 마지막이야. 단 한 번만 한국식으로 해봅시다. 내가 책임질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아, 마지막이다. 실패하면 정말 문 닫는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 마크. 한 달 후였습니다. 저는 퀘벡으로 돌아갔어요. 손에는 한국 온돌 시스템 설계도가 들려 있었죠. 알프스 산장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횡했어요. 손님이 없었거든요. 마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왔구나. 응, 이제 시작하자. 다음날 아침, 한국에서 온 컨테이너가 도착했어요. 건식 패널, 파이프, 보일러, 제어 시스템. 박 이사님도 함께 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알프스 산장이군요. 네, 제가 10년 전에 설계했어요. 박 이사님이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구조는 좋은데 난방 방식만 바꾸면 될 것 같네요. 시공이 시작됐습니다. 기존 바닥을 걷어내고 패널을 깔았어요. 파이프를 연결하고 보일러를 설치했죠.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과 함께 일했어요. 바닥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지며 확인했습니다. 이 파이프 간격이 맞나요? 네, 15cm 간격이 최적입니다. 온도는 어떻게 조절하죠? 방마다 센서가 있어요.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방이 완성됐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손을 댔죠. 따뜻했습니다. 평창 펜션에서 느꼈던 그 온기. 서울 게스트하우스의 그 따뜻함. 이제 여기 알프스에도 있었습니다. 박 이사님이 물었어요. 어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완벽해요. 마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도 바닥을 밟아봤어요. 이게 온돌이야? 응, 한국에서 1000년 동안 써온 거야. 마크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따뜻하네. 정말 따뜻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프스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어요. 그 추운 산 위에서 우리는 한국의 온기를 심고 있었습니다. 바닥부터 시작하는 따뜻함을. 그날 밤, 저는 완성된 방에서 잤습니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마치 한국에서처럼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한국에서 가져온 건 기술이 아니야. 따뜻한 마음이었어.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알프스의 겨울이 왔어요. 산장의 모든 방에 온돌이 깔렸습니다. 마크가 예약 시스템을 다시 열었죠. 리사, 정말 될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1000년 동안 됐어요. 첫 손님이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가족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2아이. 마크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머무실 방입니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먼저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멈춰섰죠. 엄마, 여기 바닥 따뜻해요.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바닥을 밟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마크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식 바닥 난방입니다. 온돌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바닥에 손을 댔어요. 놀랍네요. 이렇게 따뜻할 수가.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 가족이 내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맨발이었죠. 춥지 않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아이가 대답했어요. 바닥이 따뜻해서 양말도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건축가시라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지난번에 왔을 땐 발이 너무 시려서 고생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제가 잘못 설계했어요. 이젠 완벽해요. 여기가 천국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리뷰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알프스 산장의 바닥이 천국입니다. 스키 타고 돌아와서 바닥에 누우면 녹아요. 아이들이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바닥이 너무 따뜻해서요. 예약이 밀려들었습니다. 마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리사, 이번 달 예약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야. 저는 웃었습니다. 손님들이 따뜻함을 느꼈나봐요. 한 달 후였습니다. 난방비 고지서가 도착했어요. 마크가 사진을 보냈습니다. 22,800 캐나다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줄었습니다. 마크의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리사, 고마워. 네가 산장을 살렸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국이 살렸어요. 저는 그냥 배웠을 뿐이에요. 그 즈음이었습니다. 유럽 건축 매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알프스에 온도를 설치한 캐나다 건축가가 있다던데 인터뷰 가능할까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기자가 산장을 찾아왔죠. 프랑스 건축 전문지 기자였어요. 교수님, 왜 한국 기술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효율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었죠. 기자가 펜을 들었습니다. 사람 때문이라니요? 사람은 바닥에 있어요. 천장이 아니라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100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기사가 나갔습니다. 알프스의 작은 혁명, 한국 온돌이 유럽을 바꾸다. 그리고 이메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스위스 건축가, 독일 호텔 체인, 오스트리아 리조트 개발사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온돌 우리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박 이사님께 연락했습니다. 박 이사님, 유럽 프로젝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박 이사님이 웃으셨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한국 기술이 세계로 나가는 거잖아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스위스 트리에서 건축 심포지엄이 열렸어요. 저는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지속가능한 난방의 미래였죠. 강당은 가득 찼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건축가들이 모였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유럽식 난방을 설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죠. 청중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따뜻함은 천장이 아니라 바닥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화면에 알프스 산장 사진이 떴습니다. 온돌 시공 전과 후.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이죠.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시공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기존 건물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에너지 효율은 정말 40%나 됩니까?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죠. 가장 중요한 건 효율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바닥이 따뜻하면 사람들은 그곳에 모입니다. 가족이 모이고 이야기가 시작되죠. 심포지엄이 끝나고 한 노년의 건축가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독일에서 40년간 건축을 해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놓친 게 뭔지 알았어요.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에게가 아니라 한국에 감사해야 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서울의 김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유럽이 온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이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우리는 1000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세계가 알아주는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트리의 밤이 고요했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결코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어 왔을 뿐이죠. 1000년 동안요.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한국의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하고 있었어. 창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았죠. 마치 한국의 마음이 유럽에 닿는 것처럼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평창을 찾았어요. 처음 온도를 경험했던 그 펜션이었죠. 할머니께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어머, 그때 그 외국인 선생님. 저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다시 와도 될까요? 당연하죠. 들어오세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았죠. 손바닥을 바닥에 댔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렇게 중얼거렸던 제 모습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몰랐을 뿐이었죠.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쌓여갔어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저는 숫자를 봤어요. 온도계 효율성 데이터. 하지만 한국은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그것이 결국 사람의 체온이라는 걸요. 할머니께서 차를 가져다 주셨어요. 이따 떠나신다고요? 네, 내일 비행기예요. 한국은 어땠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온돌이 좋았나봐요. 네, 온돌도요.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조용히 웃으셨죠. 저는 평창을 떠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어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님께 편지를 썼죠. 교수님, 저는 한국에서 온돌 이상의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배웠어요. 가장 낮은 곳을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한국이 1000년 동안 지켜온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나라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따뜻한 땅 위에 선 나라예요. 그리고 그 따뜻함을 이제 세계가 알게 될 거예요. 편지를 보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고요했어요. 수많은 집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죠. 그 집들 안에서 사람들은 따뜻한 바닥 위에 앉아 있을 거예요. 가족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며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서울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파트 빌딩 거리. 모든 게 눈에 새롭게 보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건물들 안에 온돌이 있다는 걸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따뜻함이요. 캐나다로 돌아온 후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따뜻한 바닥 프로젝트. 북미 전역의 오래된 건물의 온도를 적용하는 일이었죠. 마크의 산장은 이제 성공 사례가 됐습니다. 매달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어요. 노인 요양원, 유치원, 커뮤니티 센터. 가장 따뜻함이 필요한 곳들이었죠. 저는 그곳마다 한국의 온기를 심었습니다. 바닥부터 시작하는 따뜻함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토론토의 한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이 설계한 바닥 난방 덕분에 아이들이 이제 바닥에서 놀아요. 추워서 못하던 거였거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이 여기까지 닿았구나 생각하며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지만 마음은 더 멀리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발이 시렸던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이 100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요.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며 바닥을 외면했겠죠. 하지만 한국은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사람은 바닥에 있다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따뜻해야 한다고요. 겨울이 왔습니다. 퀘벡의 알프스에 눈이 내려요. 산장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바닥이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가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릴 때면 평창이 떠올라요. 그곳의 온기가 이곳까지 닿았구나 생각하죠. 한국의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따뜻하게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마치 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온기처럼요.